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를 앞둔 항공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23년 1분기 실적이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 항공사들의 실적이 작년과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게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공급하는 좌석수, 즉 항공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숫자죠. 이런 건 또 운항 편수나 또 이런 여객들 운송률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꾸준히 이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의 그 수의 여객기를 운영했던 이 LCC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 공급 면에서는 회복률이 88%에 올라가 있고, 또 여객 운송률은 회복률이 거의 93%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모습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해외여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즉 이제 코로나 때처럼 그런 규제나 또 격리나 이러한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이 보복 소비 형태의 이 해외여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국내 제주 여행이 많이 몰리긴 했었지만, 역시나 돈이 되는 건 장거리, 중장거리 여행인 해외여행이 돈이 되죠. 특히나 이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일본 쪽 그 항공이 굉장히 좀 돈이 되는 알짜배기 항공 노선들입니다. 그런 일본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것이 또 이런 항공사들에게는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는 일본을 한 달간 방문한 그 외국인들 숫자 중에 한국인이 전체의 거의 50%를 차지했다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 소비가 좀 강해진 그런 상황이죠. 자,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1분기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그 1년 사이에 이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이 중장거리 노선을 띄는 그 국적기들은 훨씬 더 빠르게 이 실적을 회복하고 있고, 이 단거리 노선 위주의 저비용 항공사들은 조금 더딘 모습을 보이죠. 이게 그동안 쉬었던 이 노선들을 다시 복행하기 위해서는 이 항공 파일럿뿐만 아니라 스튜어디스나 이런 인력들 구조도 갖춰야 되고, 또 그동안 비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 파일럿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그런 인력 구입 면에서 좀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2분기부터는 또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동안 항공료가 비싸다라는 말들이 나왔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유류 할증료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류 할증료가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류 할증료가 싸지는 것만큼 그만큼 항공료도 싸지면서,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규 비행기들에 대한 이 추가적인 이 항공 노선에 대한 배치, 이걸 때 좌석수가 늘리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항공료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것만큼 또 수요는 더 함께 증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유류 할증료는 예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항공사들의 실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였어요. 이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면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일단은 해외여행을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요. 유류 할증료가 좀 내려가면 그만큼 해외여행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 작년 연말에 좀 주가가 굉장히 좀 올랐다가 그 이후로 올 1분기 때는 주가가 좀 흘러내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이 미국 법무부의 반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한항공 회장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완성해 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한 불확실성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한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대한항공의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실적과 함께 이 대한항공 그 조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를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반대를 하면 이 합병이 실제적으로 이제 물 건너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막후에 협상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국을 따라하는 그런 좀 우리 국익에 좀 배치되는 그런 무능력한 정부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만큼은 사실이지만,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한 돈은 어떻게든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산업은행이 투자해 준 돈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손해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최악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한다 할지라도 대한항공의 손실은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해 준 돈으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렇게 최악의 경우까지 파산하기 전에 아시아나항공을 다른 그 기업 재벌에게 넘길 가능성이 크죠. 일명 최근 그러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법무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도 좀 드물었고, 왜냐면 이 말 그대로 이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반도체 과학법도 그렇고 건건이 다 미국의 이익만 우선하고 있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뭐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걸 뺏어가기만 했죠. 거의 약탈적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는 우리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을 빼앗아 갖고, 이 반도체 과학법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또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빼앗은 것들은 일본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죠. 일본 기업이나 또 미국 기업들이 이 우리한테 뺏어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면에서도 이 태평양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이 상대가 안 되죠. 그만큼 메가 항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만큼은 최소한 이 1분기 실적만 놓고 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깨진다 해서 최악의 경우 깨진다 할지라도 이 대한항공의 손실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투자 그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투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은 지금 확실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이 여름 휴가 이후에 늘어난 항공 수요를 대한항공이 충분히 받아내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만 놓고 봐도 대한항공의 적정 주가는 38,000원으로 평가되는데요. 이게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불확실해지면서 주가 할인 요인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까지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아무리 악재가 있더라도 투자자들이 그 악재에 적응이 될 경우에는 다시 주가에 그게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증시 격언처럼, 이런 대한항공은 그런 타이밍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여름 휴가 시즌을 해외로 가는 그 국내 그 해외 여행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들도 전반적으로 실적 회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 즉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이전의 실적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그 회복세를 따졌는지, 그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따지는 그런 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